최대 상승폭을 제한하는 대신에 손실폭을 일부 보전받고 싶다면 이노베이터 버퍼 ETF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뉴스입니다. 하락 두렵지만 수익은 먹고 싶어. 버퍼 ETF로 몰리는 미국 투자자. 최근에 들어서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2차 급락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많다고 하죠. 하지만 이제 그 주식시장에 계속 참여하고 싶으니까 투자는 하고 싶은데 하방에 대한 굉장히 이제 걱정이 있는 거죠. 이런 시점에서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제 버퍼 ETF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일부 손실을 완충해 준다고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이제 투자자들이 자금이 굉장히 모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ETF는 이제 연간 단위로 기초자산이 S&P 500 지수의 손실을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0% 구간까지 방어해준다. 물론 이제 공짜가 없죠. 공짜가 없기 때문에 이익 역시 최대 7.5% 제한된다. 하지만 이익이 뭐 제한된다고 해도 최대 7.5%까지 벌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 조건인 거죠.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이노베이터 버퍼 ETF인데 가장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본형이고 버퍼를 좀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 파워 버퍼가 있고 추가로 업그레이드 시킨 이제 울트라 버퍼 ETF가 있는데 간략하게 개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구조가 기존의 주식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수가 10% 빠진다 그러면 손실이 10%가 나는 경우고 지수가 10% 오르면 이익이 10% 나는 경우인데 보시면 여기 이제 굉장히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제 페이오프가 나오는데 1년으로 봤을 경우에 이제 버퍼를 9%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손실이 지수가 9% 빠질 때까지는 없는 거예요. 1년 후 시점에 봤을 때. 그 이상 빠지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는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이제 지수가 10% 빠지면 마이너스 10%야 되는데 이 버퍼 9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마이너스 1%밖에 안 되는 거죠. 굉장히 괜찮은 거죠. 일정 부분의 손실을 보존해 주는 거니까. 문제는 이제 반대급부로 상방을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이상에 올라가는 상승폭은 없는 거죠. 맥스 이익이 결정되어 있는 거고. 이걸 조금 이제 인핸스 시킨 게 파워 버퍼 ETF고 요건 이제 15%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까지는 이제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손실이 안 나는 거죠.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1년 후 시점입니다. 중간에는 옵션 가격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년 후에 그 페이오프가 확정되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defined outcome이라고 하고 상승폭도 제한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춰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걸 이제 최대로 끌어올린 게 이제 울트라 버퍼고 재밌는 거는 이제 손실되는 시점이 마이너스 5%까지는 똑같이 지수처럼 하락을 하다가 그 시점부터 마이너스 35%까지 그러니까 이 30%죠. 요 구간 동안에는 이제 손실이 마이너스 5%로 제한이 되는 그런 ETF죠. 대신에 상방은 이제 막혀 있는 거고요. 상당 부분.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면 이제 1월 달부터 제뉴어리, 페브루에서 이게 버퍼에서 따와서 이제 B라고 하고 그 뒤에 이제 그 해당하는 영어로 약자를 제뉴어리, 페브루에 쭉 해가지고 1월 1일에 가입했다 그러면 언제 그 타겟했던 페이오프가 나오냐? 12월 31일 1년입니다. 2월 달이면 이제 그 다음 년도 1월이고요.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재밌는 건 버퍼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요거는 고정을 시키되 그때 이제 그 상품을 출시할 때 옵션 가격에 따라서 그 흔히 말하는 상방에 얼마만큼 이제 제한을 둘 것이냐 그 캡이라 그러죠. 맥스 페이오프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1월 달에 한 거는 예를 들자면 13.3%가 캡이었고 2월 달은 13%였죠. 4월 달은 22%였고 쭉 있습니다. 어쨌든 보면 평균적으로 13%에서 많게는 22%까지 최대 상승폭이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막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죠. 마이너스 9%까지는 어떻게든 손실을 보전을 받으면서 상방으로 또 두 자릿수를 열어주는 거니까. 단점은 이제 익스펜스 레이쇼가 0.79%로 상당히 비싸다. 액티브리 운영이 되고 또 복잡한 상품이 들어가다 보니까 싸진 않습니다. 파워 버퍼 같은 경우는 이제 15%를 보존해 주는 대신에 캡이 낮아졌죠. 어떤 경우는 이제 8%, 어떤 경우는 10%, 많게는 15%까지. 토탈 익스펜스 레이쇼는 동일하고요. 울트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요한 건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5% 구간입니다. 요 사이에 30% 정도가 보존이 되는 건데 캡은 상당히 낮아집니다. 두 자릿수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약자는 U자를 쓰는 거고요. 궁금한 건 이제 어떻게 이거를 이제 구현하느냐. 듣기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뭔가 혹시라도 이제 뒤에 숨겨진 어떤 안 좋은 조건이 있는 거 아닌가를 따져보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ETF를 설계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투명한 ETF입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런 서류가 있어요. How defined outcome ETF works 해가지고 이 전략을 실제 ETF에서 어떻게 페이오프를 이렇게 구현하는지를 나오는데 세 가지 레이어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추정하고자 하는 지수 있죠. 예를 들면 S&P 500
그거를 1대1로 추정하는 거를 이제 옵션을 통해서 만드는데, 그거를 이제 인덱스 익스포저 레이어 1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서 버퍼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레이어 2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업사이드를 어떻게 제한시킬 것이냐, 그 레이어 3개. 이 3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보면 이제 1대1 추종하는 지수를 어떻게 하면 복사할 수 있느냐, 복제할 수 있냐, 그걸 보는데, 복잡해 보이지만 이제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요것 때문에 제가 운영사를 좀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4가지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60 스트라이크인 콜옵션을 하나 사고요. 그리고 60 스트라이크인 풋옵션을 팔고요. 그리고 120 스트라이크인 풋옵션을 사고 120 스트라이크인 콜옵션을 팔면 이게 나온다고 이제 운용사에서 다큐멘트에서 나왔는데,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만들어 봤습니다. 간단한 이제 콜옵션 페이오프하고 풋옵션 페이오프를 이제 스트라이크 가격을 바꿔가면서 각각의 칼럼으로 표시를 했고요. 요게 맞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더하면 요 차트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재미있게도 요걸 다 더해보니까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전부 다 60밖에 안 나와요. 60. 그래서 제가 이거 궁금해가지고 운용사에다가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봤습니다. How defined outcome ETF를 좀 리뷰하는 과정에서 first layer가 의도한 페이오프랑 좀 매치가 안 된다. 그러니까 1대1로 지수를 추정하려고 하는데 그게 다르더라. 그래서 내가 직접 해보니까 모든 페이오프에서 60으로 끝나더라.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 이제 답변이 왔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제 그 첫 번째, 두 번째 요거죠. 콜옵션 사고 60 스트라이크인 풀옵션 팔 때 계약수가 당연히 이제 한 계약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2개의 콜옵션과 2개의 풀옵션을 판다 그러더라고요. 3, 4는 원래대로 동일하고요. 그래가지고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곱하기 2를 해봤어요. 여기다가 각각 1번이랑 2번에.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예, 맞습니다. 운용사가 얘기했던 그 페이오프가 나오더라고요. 또 하나 이제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생겨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왜 굳이 옵션을 이렇게 복잡하게 사용해서 추정하려고 하냐? 보통의 경우는 뭐 ETF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지수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 다 사가지고 풀 레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죠. 그걸 쓸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혹시 비용 때문에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 이제 풀 레플리케이션. S&P 500이라면 500에 있는 종목을 다 사는 거죠. 비율대로. 그건 물론 이제 가능하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 이제 배당을 받게 되고요. 배당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세금이 발생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용했을 경우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옵션을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말한 버퍼하고 상방을 이제 제한하는 곡을 구현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이거죠. 두 번째 이제 ETF 사용하는 경우인데 문제는 이제 트래킹 에러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100% 1대1 지수 추정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상당히 말이 되죠. 그래서 이 레이어 1번은 이제 해결이 됐고, 레이어 2 같은 경우에 이제 버퍼를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드냐면, 요게 이제 레이어 1에서 만든 이제 1대1 추정 지수라고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스트라이크가 100인 풀옵션을 사고 85인 스트라이크는 판다. 요건데, 요건 이제 15% 버퍼를 예를 든 건데, 풀옵션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100이 여기죠. 그러면 요 시점에서 쭉 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풀옵션은 뭐예요? 예, 지수가 하락하면 이익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요거 스트라이크 100이라고 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지수랑 반대로. 그럼 그거를 이제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정하게 이렇게 되는 수평한 페이오프가 나오겠죠. 그게 이제 100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갖고 있는 풀옵션을 산 경우고, 근데 이제 85, 그러니까 요게 15%가 되는 거죠. 100으로 시작했으면 이제 15%라면 85. 요 지점의 스트라이크인 풀옵션을 다시 또 파는 거잖아요. 그럼 팔았기 때문에 풀옵션이 요렇게 가야 되는데 팔았으니까 반대로 가는 거죠. 지수랑 똑같은 움직임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꺾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9, 15, 30%를 만들어야 된다. 레이어 3번 같은 경우에 이제 캡을 어떻게든 이제 업사이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 풀옵션을 구현하는 과정에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거를 어딘가에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원래대로 하면 지수가 이렇게 무한정 이론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콜옵션을, 예를 들면 콜옵션이 이런 구조를 가는 거잖아요. 이런 구조. 그거를 이제 팔았잖아요. 요 파는 가격은 이제 그때그때 옵션 프라이싱에도 다릅니다. 이 하방을 스트라이크를 이제 고정하는 대신에 요건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 옵션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다. 그러면 110에 대해 스트라이크로 콜옵션을 매도하게 되면 원래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게 반대 포지션이 생겼으니까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발생한 옵션 프리미엄을 받아서 이 버퍼를 만들어주는 뭐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수정된 걸 보면 이제 레이어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곱하기 2를 해준 걸 포함해가지고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의 복잡해 보이는 이제 구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운영사에서 구현하는 전략이 옵션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걸 살펴봤고, 하방에 대한 버퍼는 어느 정도 손실을 보전받는 대신에 상방에 대한 어떤 그
업사이드 포텐셜을 일정 부분 포기하는 뭐 페어한 거죠. 상방의 포지션이 캡이 뭐 7에서 뭐 10%그 이상이 된다 그러면 요즘 같은 시장에서 1년 후에 만약에 S&P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샀을 때 기대 수익이 그 정도 구간에 있다. 그럼 난 충분히 뭐 더 상방을 포기하더라도 안전장치를 넣고 싶다. 그러면 이런 전략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노베이터 버퍼 ETF를 응용한 전략적 실제 성과는 어떤 걸 보니까 이제 작년에 출시됐던 게 예를 들면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리얼라이즈 퍼포먼스를 볼 수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 이제 티피컬하게 보면 이제 주식하고 채권을 제일 공격적으로 봤을 때 이제 주식을 80, 그걸 이제 보통 이제 S&P 500를 추종하는 SPY로 했을 경우와 이 버퍼 ETF를 사용했을 경우 이제 비교하는 거거든요. 채권에 해당하는 건 이제 모기지 채권이라든지 뭐 등등의 회사채라든지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그거를 이제 다 합쳐놓은 어떻게 보면 분산 투자 애그리게이트 본드 인덱스 ETF 요거를 이제 8대2로 했을 경우에 이제 리얼라이즈 퍼포먼스를 보게 되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봤을 때 당연히 이제 그 업사이드가 열려있는 트레디셔널 전략이 리턴은 높죠. 페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리스크 대비 리턴을 봐야 되거든요. 변동성을 보니까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리턴하고 그 변동성을 이제 나눈 비율로 봤을 경우에는 버퍼 ETF를 사용했을 경우가 3.42, 트레디셔널하게 SPY 사용했을 경우에는 3.27.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율적인 측면에서 한 유닛의 리스크를 이제 지불했을 때 실제적인 수익이 나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맥스 드로단이라고 그러죠. 하방에 대해서 얼마만큼 견조하게 버티느냐. 절반도 안 되는 거죠. 맥스 드로단이. 사실 투자 입장에서는 맥스 드로단이 작을수록 마음고생 덜하기 때문에 굉장히 견조한 전략을 볼 수 있고 6대4로 했을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리턴이 12.58, SPY 했을 때는 22.25인데 변동성이 또 절반도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스크 대비 리턴도 우수하고요. 맥스 드로단은 뭐 1%대입니다. 5대5 전략 했을 경우도 뭐 비슷합니다. 리턴 리스크 측면에 봤을 경우는 더 우수하다는 전략이고 3대7로 했을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결론은 뭐냐면 이제 절대적인 수익률로 봤을 경우에 SPR 쓰는 게 맞아요. 하지만 어떤 리스크를 어떻게 보면 대비한다는 측면을 봤을 경우에 리스크 대비 리턴을 봤을 경우에는 이제 버퍼 ETF를 썼을 경우가 성과를 내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인 거고요. 여기까지 자주 묻는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 ETF도 여전히 추종하는 인덱스를 따라가느냐 뭐 그런 내용인데 이게 분명히 이제 패시브 전략은 아니에요. 액티브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예 맞습니다. 벤치마킹하는 인덱스를 S&P가 되든 러셀이 되든 나스닥이 되든 뭐 MSCI 뭐 이머징 마켓 에쿼티가 되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정하는데 대신에 이제 버퍼가 있다는 거죠. 상방이 막혀 있고 중간 구간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수를 추정하는 효과가 있다. 부분적으로. 두 번째가 이제 그 캡하고 그러니까 상방을 맥스로 해놓은 그 캡하고 하방을 일부 보존하는 버퍼하고 요게 이제 그 예를 들면 1년짜리라고 했잖아요. 1년 동안 변하지 않느냐 뭐 그런 내용인데 변하지 않습니다. 1년 기간 동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오늘 가입을 했다, 샀다. 그래서 1년 후에 페이오프는 버퍼하고 캡은 정해져 있습니다. 단 1년 후에 이 상품이 어떻게 되냐면 만기가 되면 다시 롤오버를 하거든요. 그 롤오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퍼는 일정한데 캡은 이제 그 당시 옵션 프라이싱에 따라서 캡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은 이제 상장하는 첫날 사지 않고 그 중간에 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물론 이제 페이오프가 달라지겠죠. 왜냐면 매수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캡이 13%였다. 근데 이미 지수가 1% 오른 시점에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 실제로 캡은 이제 12%밖에 안 남는 거죠. 버퍼 같은 경우도 원래 100으로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 뭐 9%, 마이너스 15% 이렇게 보장을 해준다고 했는데 100일에 샀다. 그럼 실제로 매수가 대비에는 이제 1%만 빠져도 일단 마이너스 1%는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방이 일부 보존되는 거죠. 그런 거 이제 잘 감안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만기에 있느냐? 만기는 없습니다. 1년이 지나면 그 당시에 이제 새로운 옵션 가격에 따라서 다시 롤오버 하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이제 출시된 것 중에 혹시 1년이 지난 상품이 있느냐? 뭐 있다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어쨌든 간에 의도한 결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미 검증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옵션이다 보니까 파생 상품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게 누군가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퍼포먼스에서 개런티를 하느냐. 아쉽게도 그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카운터파티 리스크는 없어요. 노트 형태로 봐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옵션스 클리어링 코퍼레이션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제일 큰 옵션을 이제 청산할 수 있는 거래소인데
여기에 거래소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S&P 등급이 한 AA 정도 되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여기서 이제 보증해주는 결제에서 빵꾸 나면 그러면 이게 상품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미국에서 가장 큰 옵션 거래소가 쉽게 망하진 않겠죠. AA이기 때문에 요게 망할 정도면 사실 이미 거의 뭐 금융시장은 초토화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위험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까지 가기는 상당히 확률적으로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이 상품하고 비교해 볼 만한 것도 있느냐. 원래대로라면 이제 스트럭처드 노트죠. 실제로 증권사가 발행하든 뭐 투자은행이 발행하는 어떤 장외 파생 상품을 이렇게 노트 형태로 발행을 하는데 뭐 보험 상품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거는 굉장히 수수료가 훨씬 비싸고요. 복잡합니다. 그 유동성도 떨어지고 초기에 들어가는 투자 금액도 훨씬 많고요. 그거랑 비교를 하면 사실 이 ETF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희소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과거에 고액자산가들이나 할 수 있었던 기관들이나 할 수 있었던 그런 페이오프를 그런 간단한 ETF를 통해서 알아서 풀 패키지로 만들어 주니까 사실 굉장히 혁신이라고 볼 수 있죠. 이름처럼.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이 ETF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어떤 투자자들한테 적합하냐, 어떤 투자자한테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봤을 경우에 뭐 하방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면서 상방에 대한 업사이드를 좀 포기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라면 그 상품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됩니다. 요즘 고액자산가들 그리고 이제 은퇴한 사람들, 연기금 그리고 이제 뭐 펜션 플랜들 그리고 대학 기금 운영하는 인다우먼트, ETF 뭐 사용하시는 뭐 어드바이저들 다 해당이 됩니다. 헤지펀드들도 실제로 이렇게 쓴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으냐, 뭐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건 아무래도 그냥 R주식이죠. ETF 주식에 대한 익스포저를 좀 이렇게 대체할 수 있다,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시장 상황이 좀 불안할 때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또 뭐 채권까지도 일정 부분 뭐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100%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채권은 애초부터 이제 인컴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 어드바이저가 누구냐 보면 이제 밀리만 파이낸셜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제 관리하고 있다고 하고요. 실제 제가 이메일 보냈을 때도 여기 있는 친구가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ETF를 구현하는데 어떤 또 뒤에 숨은 조력자들이 있느냐 봤을 때 뭐 시카고 보드 옵션스 익스체인지 CBOE, S&P 글로벌, 뭐 나스닥 당연히 지수가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밀리만 파이낸셜 리스크 매니지먼트, 어쨌든 뭐 일종의 콜라보죠. 각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엑스퍼티즈를 이제 잘 뭉쳐가지고 협업을 해가지고 일부 기관들이나 고액자산가들한테만 이제 액세스가 강했던 상품을 이제 리테일한테도 공급을 하고자 이런 혁신을 만들었다 볼 수 있고요. 리스크 요인하고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쨌든 간에 0.79라는 높은 수수료, ETF 측은 좀 어쨌든 비싸죠. 두 번째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웃컴 피리어드라고 그러죠. 1년이면 중간중간에 그 가격 변화는 원래 의도한 페이오프하고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옵션 가격이 변하기 때문이죠. 대신에 이제 1년이 지난 시점, 그 시점에서는 아까 말한 의도한 페이오프와의 굉장히 가깝게 수렴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버퍼지만 이게 100% 손실이 보존되는 건 아니거든요. 9%든 15%든 아까 말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5%, 그 30% 구간 부분적으로 손실이 보존되는 거지, 이게 뭐 시장이 막 과도하게 예를 들면 막 30%, 막 40% 이렇게 하락이 되고 버퍼 이상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그때부터 이제 손실이 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덜 나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락장에서 손실폭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버퍼 ETF, 굉장히 혁신입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그 중에서도 이노베이터 버퍼 ETF 고려해볼 합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요인이 있으니 상품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본인이 잘 쓰실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리스크 요인을 잘 감안하셔서 분산 투자로 고려해볼 합니다. 단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고요. 절대 추천 아닙니다. 오늘 내용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로 보충 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